2009년까지 26년 동안 민족과 종교 갈등으로 심각한 내전을 겪었던 스리랑카에서 부활절인 어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부활절 미사가 진행 중이던 성당과 외국인들이 많이 머물던 호텔 등 8곳이 타깃이 됐습니다. 밤새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 지금까지 최소 22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상자 수도 450명이 넘습니다. 미국인과 영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35명도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스리랑카 주재 한국 대사관은 우리 교민이나 관광객들의 피해는 일단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스리랑카 현지 당국은 용의자 13명을 체포했다며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른 테러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앙과 믿음이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평화를 위협하는 일은 인류 모두가 함께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과 연해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카자흐스탄에서 생을 마감한 개봉우 황운정 두 애국지사의 유해 봉환식을 현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했습니다. 유해는 대통령 전용기로 오늘 국내로 들어온 뒤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WTO의 결정이 나왔지만 일본은 또 한 번 우리 측에 이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부 국장급 회의에서 일본이 이런 요구를 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정치 신인인 코미디언 출신의 젤렌스키 후보가 포로셴코 현 대통령에 크게 앞선다는 출구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 정치인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깊은 불신이 낳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활절인 어제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연쇄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사가 진행 중이던 성당,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머물던 호텔 등 8곳이 테러의 타깃이 됐습니다. 밤사이 사망자 수는 228명까지 늘었습니다. 다친 사람도 450명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외국인 사망자 수는 영국인과 미국인 등 35명입니다. 우리 교민과 관광객들의 피해는 일단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친 사람 가운데 중상자가 많아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톨릭 기념일인 부활절 예배 시간에 일어난 폭발이라서 종교적 이유로 일어난 테러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잔인한 폭력이라고 했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번 테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 월요일 아침엔 먼저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 지붕이 날아가 철제 구조물만 남았습니다. 벽면은 파편이 튀면서 여기저기 부서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서둘러 부상자들과 시신을 옮기고 있습니다. 부활절인 어제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 있는 교회와 호텔 등 3곳에서 거의 동시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시각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도 폭발이 발생하는 등 총 8건의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최소 2건은 자살 폭탄 테러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폭발로 인한 사망자는 228명으로 늘었습니다. 신도들이 몰리는 부활절 예배 중 폭발이 일어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I also like to ask the government also to punish them mercilessly because only animals can behave like that. 라닐 위크레메싱게 스리랑카 총리는 용의자 13명을 체포했으며 모두 스리랑카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 가운데 10명을 범죄 수사부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또 용의자들이 콜롬보로 이동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과 용의자들의 은신처를 찾았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DPA 통신은 급조한 폭발 장치가 콜롬보에서 30km 떨어진 공항 근처에서 발견돼 뇌관을 제거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외국인 사망자 수는 영국인과 미국인 등 35명입니다. 스리랑카의 한국 대사관은 지금까지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이번 스리랑카 연쇄 폭발 테러는 26년 동안 이어지던 스리랑카 내전이 끝난 2009년 이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아직까지 사건의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내부 민족들 사이의 갈등보다는 종교적 이유의 테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세계 각국은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테러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조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리랑카 현지 경찰은
8건의 폭발 중 최소 2건은 자살 폭탄 테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카톨릭 교회 등이 주로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아 종교적 갈등 때문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인구의 약 6%를 차지하는 카톨릭 신자들은 그동안 민족 갈등과 관련해서 중재자 역할을 해왔고 발생 시점도 부활절 예배 시간에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AFP 통신은 스리랑카 당국이 며칠 전 무슬림 한 과격단체의 공격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는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나타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테러를 잔인한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스리랑카 기독교 공동체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트위터에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며 우리는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트위터에 평화를 위협하는 일은 인류 모두가 함께 막아야 할 적대적 행위라며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앞으로 닷새 뒤면 판문점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1년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판문점에서 다시 만나 원포인트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까 기대도 됐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한 CNN 보도 내용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현재의 행동 방침에 있어 중요한 사항과 또 다른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는 서로 입장이 같다는 것과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국 측이 문 대통령을 매개로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면 특별 인도 지원을 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을 것이란 추측이 나옵니다. There are various smaller deals that maybe could happen. Things could happen. You can work out step by step pieces, but at this moment we're talking about the big deal. 반면 북미 양측이 큰 틀에서 입장을 바꾸지 않은 만큼 새로운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란 풀이도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이번 주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의 윤곽이 조금씩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을 총괄하는 국무위원회 김창선 부장이 어제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를 둘러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의 유력한 장소죠. 한편 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 이어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비난한 것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진을 갈라놓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극동연방대학교를 찾아 내부 시설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24일쯤 열릴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곳을 회담 장소로 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8년 만에 열리는 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 완화에 필요한 우군 확보와 경제 협력을 최우선으로 강조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러시아가 회담 이후 유엔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비핵화 전엔 제재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경제난을 일부 덜어줄 대북 지원 정도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에 갈라놓기 전략을 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최근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을 협상 라인에서 빼라고 요구했고 볼턴 보좌관에는 멍청해 보인다는 등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CNN은 두 사람이 북한이 생각하는 합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들에게서 고립시키려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비핵화 협상의 톱다운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는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중국 상해에서 또 러시아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한 두 애국지사의 유해 봉환식을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유해가 대통령 전용기로 운구돼서 조금 전에 국내에 도착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국립묘지에 안장이 됩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후에도 민족 교육에 전념하시어 조선 문법, 조선 역사 등을 군악대의 장송곡이 울려 퍼집니다. 카자흐스탄 군 의장대가 개봉 후 황운정 애국지사 내외의 유해를 들고 들어옵니다. 우리 군 의장대는 유해를 인계받아 대통령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후손들과 문 대통령 내외가 그 뒤를 따라 두 애국지사의 귀국길을 배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애국지사의 유해 봉환식을 직접 주관했습니다. 이제야 모시러 왔습니다. 네 분을 모시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임무이며 독립운동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개봉훈 지사는 중국 상해에서 임시의정원 북간도 대표로 활동했고 황운정 지사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무장부대 일원으로 일본군과 맞섰습니다. 두 애국지사는 소련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유해는 오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영접을 받으며 서울공항에 도착합니다. 유해가 안장되는 국립묘지까지는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이동합니다.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JTBC 이서준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정치 경험이 없는 코미디언 출신의 젤렌스키 후보가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승리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포로셴코 현 대통령보다 50%포인트 가까이 지지를 더 얻었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민들은 우크라이나의 변화를 바랐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출구조사에서 정치 신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후보가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젤렌스키 후보는 출구조사 결과 73% 이상의 득표율로 25% 정도를 득표한 페트로 포로셴코 현 대통령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미디언이자 배우로 명성을 얻은 뒤 대선에까지 출마한 젤렌스키는 자신이 주역을 맡은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일약 대통령까지 되는 신화를 쓰게 됐습니다. робили це разом. А зараз дуже дякую кожному. Зараз не буде ніякого пафосу. Я просто хочу сказати дякую. 젤렌스키의 결정적인 성공 배경은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깊은 불신과 염증입니다. Тільки позитивних змін, закінчення війни, для молоді широку дорогу. Тому що, як я зрозумію, що саме молодь зараз повинна розвивати нашу країну. 때묻지 않은 정치인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갈망 때문에 젤렌스키의 정치 무경험은 오히려 장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치 무경험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돈바스 지역에서 내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젤렌스키가 군 최고사령관과 국가안보회의 수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방송 채널 1+1을 가진 재벌 후원자 콜로모이스키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어젯밤 늦게 서울 영등포구 노들길에서 관광버스 한 대가 멈춰있던 다른 관광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산악회 회원들이 타고 있던 버스였습니다. 10여 명이 다쳐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홍지용 기자가 전합니다. 도로 위에 차량 파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버스의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여기 급해요. 한 대 급해.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노들길에서 김포 방면으로 가던 관광버스가 멈춰 서 있던 다른 관광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두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과 운전자 78명 가운데 16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두 버스는 각각 다른 산악회 회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식당 안에서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명동의 한 갈비집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안팎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5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 환풍기에 갑자기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엔 울산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 야적장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창고 일부와 쓰레기 20톤가량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야적장에 쌓인 쓰레기 더미 속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가 이번 주에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모임을 갖고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을 최종 조율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의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3선인 김태년, 노웅래, 이인영 의원의 3파전으로 구도가 짜여진 가운데 이인영 의원이 어제 가장 먼저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공군의 RC-135 계열의 정찰기가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수도권 상공에서 정찰 비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서해 상공에서 주로 비행하던 RC-135 정찰기가 수도권 상공에서 포착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지난 17일 북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사격 시험 이후 북한군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이 차이가 너무 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과 비교를 한 자료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 발표인데요. 일본은 그 격차가 최근 5년 동안 줄었는데 한국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1인에서 4인 규모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일본은 118만 원 정도였는데 우리는 그보다 3배 이상 큰 360만 원이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상가 건물에 입주를 한 임차인의 절반은 권리금을 지불했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리금 평균은 2,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사업장의 투자금을 회수한 임차인은 전체의 65% 정도였는데요. 여기에 걸린 시간은 3.7년이었습니다. 서울 내방역과 서초역 사이 서초대로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서리풀 터널이 오늘 새벽 5시부터 개통이 됐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로 중간이 끊어졌었는데 완전히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서울 강남 동서 간의 이동이 편리해질 거라는 전망인데요. 어제 개통식 행사에서 시민들은 차가 다니기 전 터널 안을 걷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5시 45분 경북 울진군 동남 동쪽 38km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기상청 등에 접수됐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무안군의 한 도로에서 어제 80대 노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8일 새벽 집으로 돌아가던 여대생을 뒤따라가 목졸라 살해한 부산 여대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는데 법원이 달아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 450년 전 한양에서 고향 안동으로 간 길을 걷는 행사가 재현단이 어제 안동 도산서원에 도착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12박 13일간의 대장정이었습니다. 나아감보다 물러남을 택한 그 뜻을 빌었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평화둘레길 3개 구간 가운데 고성 구간이 이번 주 토요일에 개방이 됩니다. 정전협정 이후 민간에 개방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 전망대까지 걸어서 가는 코스와 차로 가는 코스 2개로 운영이 됩니다. 사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재벌닷컴 조사 결과 JYP 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인 박진영 이사가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회장을 두르고 연예인 주식 부자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주가 방어에 성공한 JYP와 달리 SM 또 YG 엔터테인먼트 주가는 올해 들어서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2명의 애국지사의 유해 봉환식을 직접 주관한 문재인 대통령. 오늘은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신북방 정책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막말을 한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 또 정진석 의원을 유가족들이 오늘 모욕죄로 고소 고발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고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지구의 날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를 기념해서 오늘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오늘 저녁 8시부터 10분 동안 동시에 불을 끄는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계절을 훌쩍 앞서 나가며 오늘 초여름 수준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동풍이 불어오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는데요.
대부분 25도를 넘어서겠고 그만큼 일교차가 상당해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중서부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오후부터는 대기 흐름이 좋아지면서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 화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특보는 내일과 모레 비가 오면서 대부분 해제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과 전주가 28도, 광주 27도, 대구는 25도로 한낮에 무척 덥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강릉 28도 등으로 평년 수준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평양이 25도, 함흥이 17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오락가락하니까요.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한때 이희호 여사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여사는 현재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이죠. 이 여사 측은 위독한 상태는 아니고 대화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전 71세의 나이로 별세한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의 빈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째 입원 중인 이희호 여사는 한때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위중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평화센터 관계자는 97살의 고령인 만큼 요양을 하는 차원이라며 현재는 대화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병문안을 다녀온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위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여사가 받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의 별세 소식은 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의원의 빈소에는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노영민 비서실장이 빈소를 찾아 고인이 당했던 순환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들도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소셜미디어에 우리 세대가 겪었던 야만의 시대를 다시 돌아본다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사라졌던 거라고 적었습니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모진 고문을 당한 뒤 파킨슨병 등 후유증을 앓아온 고인의 삶을 추모한 겁니다. 동교동계뿐 아니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 여권 인사도 일제히 조문했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야권 인사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죠. 해외에 머물던 현대가 3세 정모 씨가 어제 귀국 직후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정 씨는 이미 구속된 SK그룹 오너 3세 최모 씨와 함께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모 씨가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 씨는 변종 마약인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구입해 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마약 알선책 이모 씨와 함께 3차례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해외 유학 생활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정 씨와 이 씨가 마약을 투약할 당시 다른 여성도 함께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정 씨는 앞서 검찰에 송치돼 SK그룹 오너 3세인 최모 씨와 대마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알선책 이 씨가 체포되기 일주일 전인 지난 6월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신축 사옥 업무 때문에 영국으로 출장을 갔고 수사를 받기 위해 귀국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 팔남인 정몽일 현대 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입니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추가 대마 투약과 공범 여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가수 박유천 씨는 조만간 자신과 함께 마약을 했다고 주장하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 황하나 씨와 대질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박 씨에 대한 마약 정밀 검사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주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가수 박유천 씨.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황. 그러자 경찰은 이번 주 중에 박 씨와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 황하나 씨의 대질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초 박 씨에 대한 3차 조사를 마친 뒤 필요하면 황 씨와 대질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대질 조사를 검토하는 이유는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 씨는 올해 초 박 씨와 함께 마약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박 씨가 누군가에게 자동 입출금기로 돈을 보낸 뒤 마약으로 보이는 물건을 챙기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박 씨 몸에서 주사바늘 자국으로 보이는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황 씨 부탁을 받고 누군가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이라며 마약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바늘 자국에 대해선 다쳐서 치료를 받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박 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선 음성으로 판단받았습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박 씨에 대한 마약 정밀 검사 결과도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현대가 3세 정모 씨가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귀국길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수 박유천 씨는 같이 마약을 했다고 주장하는 황하나 씨와 대질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재벌가와 연예인,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최근 마약류 범죄가 심각합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대가 3세 정모 씨 얘기부터 해보죠. 어제 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것은 아니고요. 영장을 가지고 경찰이 체포를 한 거죠? 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놓은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른바 마약류 알선체로 알려진 이모 씨가 지난 2월에 긴급 체포되고 구속되면서 이 씨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내역에서 같이 이 대마류를 공급해서 투약한 사람들 명단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이미 구속 기소가 된 이 SK그룹의 3세 최모 씨가 나왔었고 또 정 씨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명단이 들어 있었고 또 이 씨로부터도 함께 마약을 대마초를 흡입을 했다, 한 3차례 흡입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는데 이 씨가 체포되기 한 일주일 전에 이미 네. 영국으로 떠났다가 계속해서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뒀다가 공항에서 체포를 한 것입니다. 네, 이 씨가 체포되기 일주일 전에 나갔다고 하면 자, 일단 정 씨는 해외 사옥 문제 때문에 나갔다고 하는데 네. 혹시 그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나간 것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기 네. 때문에 경찰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할 것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지금 해외 사옥 문제로 출장을 나갔었고 어떤 건강 문제 같은 것을 해결을 하느라 한 달가량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마약에 대한 흔적 같은 것을 좀 지우려는 시도가 있지 않았느냐. 최근에 출두했던 마약과 관련된 사람들이 제모 같은 것들을 시도했던 네. 그런 흔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투약한 흔적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제모를 한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받고 있는 액상 대마 같은 경우에도 모발이나 다른 어떤 신체의 다른 흔적을 통해서 충분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에 대비해서 변호인을 선임해서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건 가능했을지 몰라도 마약류 흔적을 아예 없애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네, 변종 마약, 액상 대마, 카트리지 이건 뭡니까? 보통은 흔히 그 담배를 연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마초는 피운다고 하잖아요. 과거에 대마초를 피운다고 해서 담배처럼 말아서 불을 붙여서 태워서 연기를 흡입하는 거였는데 이 대마류의 문제점들이 이 대마 같은 경우 태웠을 때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나거든요. 네. 독특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적발도 쉽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가 좀 있었고 사실 실제로도 그랬었는데 액상 대마는 전자담배처럼 마치 이렇게 액상을 추출해서 수증기로 이렇게 흡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 같은 것이 좀 적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보다도 이미 이제 대마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이 공급돼 있는 곳들, 특히 오락용으로 이게 허가되고 있는 미국 같은 곳에서는 더 흔하게 유통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액상 대마를 비롯해서 4차례 정도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이외에 다른 마약들도 투약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가장 먼저 공급처로 알려진 이 씨 같은 경우 그리고 함께 대마류를 흡입한 걸로 알려진 SK 최모 씨 같은 경우도 이미 해외 유학 시절에 서로 알고 지냈던 네. 사이였었고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대마 액상 흡입을 계속 해온 걸로 그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류의 어떤 마약류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대마를 마약의 시작점이라고도 표현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가 수사를 해야겠죠. 네. 지난주에도 변호사님과 마약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나눈 얘기가 마약은 혼자서 시작하고 혼자서 끝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결국에는 다른 공범들이 더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할 텐데 수사가 계속 확대되는 모양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 이 씨와 함께 네 사람 정도가 함께 마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네. 있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최 씨하고 지금 재정 씨하고
또 공급책인 이 씨하고 아직은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여성이 있다라는 그런 게 이제 경찰 조사에서 나왔다고 하고 또 이 씨가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었기 때문에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도 다른 뭐 명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수 박유천 씨 그리고 한때 연인 관계였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 황하나 씨 뭐 서로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모양입니다. 이번 주에 대질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일단 황하나 씨가 박유천 씨와 함께 마약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상당히 구체적인 동선, 마약을 구입했던 경로라든가 어디서 어떻게 자신과 함께 마약을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박유천 씨는 지금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뭐 한때 연인 관계로서 결혼까지 하기로 했다가 결별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올해까지도 만남을 이어왔다. 그리고 박유천 씨는 뭐 황하나 씨가 갑자기 찾아왔었다라는 정도의 식으로 뭐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뭐 CCTV 같은 걸 확보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단 박유천 씨가 움직였던 동선을 보면 황하나 씨의 진술하고 더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박유천 씨가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황하나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박유천 씨 함께 투약을 하고 있는 건지 맞는 건지 검증을 해야 되고 또 황하나 씨의 주장 중에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은 본인은 더 이상 마약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강권하다시피 했었고 자고 있는 중에도 투약을 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 그게 뭐 각각의 별개의 사건이라고 봤을 때 일부의 경우는 박유천 씨가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물을 강제로 투입한 것도 폭력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우에는 황하나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하나 정도는 빠져나오는 피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지를 좀 면밀하게 할 겁니다. 네, 박유천 씨는 몸에 바늘 자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다쳐서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하면 뭐 당연히 드러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손등의 일부 뭐 상처로 보이는데 혹시라도 그게 마약 투약 흔적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친 것이다라고 전면 부인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뭐 제모를 한 사실도 알려졌지만 그거는 이제 연예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늘 해오던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제모를 한다거나 탈색을 한다거나 해서 마약 검사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마약과 관련해서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고 또 실제로 마약을 투약했을 경우 각각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 뭐 사람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가 좀 다르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흔적이 많이 남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다 추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시도만으로 만약에 그게 실제로 마약을 뭐 감추는 시도라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아마 마약을 정말로 투약을 했다면 100% 감출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성형외과 의사. 일단 구속영장은 기각이 된 모양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받고 있는 의혹이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분류가 된 게 2011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마약류에 비해서 중독성이라든가 아니면 좀 위험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투약하는 의사가 본인의 행동을 다 법적으로는 자백을 했기 때문에 뭐 증거관계를 인멸할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다고 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은 없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앞에서도 뭐 털을 완전히 밀어버린다든지 제모를 통해서 마약 투약 혐의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연예인들의 모습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얼마 전에 체포가 됐던 귀하 방송인 하일 씨 있잖아요. 이분의 경우에 지난해 그리고 그 전해에도 경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었는데 그때도 뭐 제모를 다 해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그 부분이 아마 이제 조금 더 치밀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못 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때는 뭐 임의제출 형식으로 일부만 제출받았거나 아니면 뭐 확실한 어떤 다른 소명 자료가 있어서 영장을 발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라면 뭐 그냥 말씀하신 게 이제 몸에 신체 털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 10만 개까지가 넘는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다 면밀하게 검사를 했다라면 정말로 투약을 했다라면 밝혀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제모한 부분 외에 다른 부분에서 확보할 수 있던 증거물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시료 자체가 굉장히 적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말씀해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이 60여 차례 조현병 치료를 받았지만 참극을 벌이기 약 3년 전부터는 아예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인득은 범행 동기 등과 관련해 여전히 횡설수설하고 있어서 경찰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5명의 희생자 가운데 1명의 발인식이 진행됐습니다. 오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인득이 처음 조현병 진단을 받은 건 2010년입니다.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을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졌을 때입니다. 안인득은 앞서 김해에 있는 공장에서 허리를 다쳐 산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회적 불만이 가중돼 피해 망상 증상이 심화한 걸로 추정되는 시기입니다. 안인득은 이후 2016년 7월까지 60여 차례 조현병 치료를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범행 전 2년 9개월간은 진료를 받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병세가 더 악화한 걸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과거 진료 의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범행 동기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3천 건에 이르는 휴대폰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는데 마무리되면 이번 주 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희생자 5명 중 1명인 황모 씨의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다른 유족들은 발인을 잠시 미루고 진주시 등 관계기관과 절차와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대구에서 한 70대 운전자가 승용차를 몰고 식당 2곳으로 잇따라 돌진을 했습니다. 3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건 아닌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운전자의 부주의인지 차량 결함인지 경찰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후진하더니 식당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잠시 뒤 빠른 속도로 전진하며 버스 노선 안내판을 들이받습니다. 곧이어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맞은편 식당으로 돌진합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던 양쪽 식당 모두 내부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후진을 하면서 여기를 닫고 직진으로 해가지고 대각선 좌우선 넘어가지 식당을 도시에 사주분이 연세가 좀 드셨는데 차량이 식당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오면서 이 식탁이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이 주방까지 모두 엉망이 됐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휴일 장사를 준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식당 주인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 72살 전모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수거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부주의 때문인지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반려견을 애견 호텔에 맡겼는데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직원들이 못 본 사이에 밖으로 나가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호텔 측은 보상 얘기만 하고 있는데 주인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흰색 개 한 마리가 건물 출입문 쪽을 서성입니다. 안쪽 철창을 비집고 들어가더니 곧장 도로로 이어지는 문도 통과해 달리는 차들 사이를 오갑니다. 땅굴이 주인 이광식 씨는 1살 난 반려견 땅굴이를 애견 호텔에 맡긴 지 사흘째 되던 날 개가 없어져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인근 상인들을 통해 수소문했고 결국 땅굴이가 도로에서 차에 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복 8차선 도로에 이제 죽었는 거를 사진 찍어갖고 보내주더라고요. 로드킬 담당하시는 분이 수거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버렸다 하더라고요. 지나가던 관광객이 신고해 사고 수습까지 끝난 뒤였습니다. 애견 호텔 관계자는 다른 개로 바꿔주거나 돈으로 보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보상 대신 반려견 사체를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구했지만 호텔 측이 비협조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사고를 처리했던 담당자 연락처까지 전달했는데 제대로 찾아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키우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애정을 많이 쏟았죠. 저희들도 이제 개는 처음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 접종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애기처럼. 애견 호텔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견주의 요청대로 땅굴이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사실상 더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WTO의 결정을 좀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본입니다. 이런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일본이 다시 한번 우리 측에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한일 외교부 국장급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재차 요청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오는 23일 도쿄에서 열리는 외교부 국장급 회의에서 이 같은 요청을 할 거라는 겁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일본산 식품이 한국의 안전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급위원회에서도 인정됐다고 주장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11일 WTO 상소기구가 1심을 깨고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 거듭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我が国の主張が認められなかったことは誠に遺憾であります。 심지어 패소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수입 규제 전면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달 말 WTO 분쟁 해결 기관을 통해 이번 결정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판단이라며 항의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NHK는 일본의 주장이 한국과의 협의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후쿠시마에서 나온 식품들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여론이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가 직접 먹기도 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걸 강조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최재원 기자가 전합니다. 일주일 전 아베 총리는 양복 차림으로 후쿠시마 원전을 찾았습니다. 5년 전엔 방호복을 껴입었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후쿠시마산 쌀로 만든 주먹밥까지 먹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옵니다. 아베 총리가 아랍 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일 후쿠시마 쌀을 먹고 물도 마신다고 말했다는 보도입니다. 일본인도 안 먹는데 해외에서 팔리겠느냐, 정말 매일 먹느냐, 말뿐인 거 아니냐는 일본 누리꾼들의 댓글이 눈에 띕니다. 아베 총리의 홍보전에도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남아있는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우려를 쏟아내는 상황입니다. 아베 정권은 장차관급 인사가 낙마한 데 이어 WTO 외교전까지 패배하며 잇따라 점수를 잃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17일 자민당 수산외교합동회의에선 외교 패배이며 정부 책임이 무겁다는 질책이 쏟아졌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월 오사카 G20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을 두고 아베 정권의 불편한 심기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도 강원 동해에서 50km 떨어진 바다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났고요.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생겨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 불안하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5시 45분경에는 경북 울진에서 38km 떨어진 해역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지금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은 일단 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이번에는 규모가 이제 3.8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들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는 10건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울진뿐 아니라 인근 영양군, 방화군, 봉화군 등에서도 흔들림을 느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경북 울진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도 이번 지진으로 원자력 발전소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울원전 측은 자체 지진 계측 값이 경보 기준보다 낮아서 발전소는 모두 정상 가동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에서 한울 본부까지의 거리는 약 50km입니다. 네, 그리고 유해 봉환식을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개봉 후 황운정 지사의 유해, 오늘 아침에 국내에 도착을 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 그 모습을 좀 볼까요? 네, 자료화면으로 나갈 것이고요. 일단 유해는 공군 2호기 편으로 운구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서울공항에 도착했고요. 카자흐스탄에 안장됐던 독립운동가의 유해가 고국으로 봉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과 연해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카자흐스탄에서 생을 마감한 개봉우, 황운정 두 지사의 유해는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각각 안장됩니다. 네, 끝으로 중국이 내일 개최하는 국제 관함식 참석을 위해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칭다오에 입항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입항 때 일본 호위함은 우길기를 달았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10월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국제 관함식 참석 때 우길기 개양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자 아예 불참한 바 있습니다. 중국 측은 이번 우길기 개양을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참가하지 않는 가운데 국제 관함식에 일본을 참가시켜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월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서울 28도, 동해안 선선, 그리고 오전 미세먼지인데요. 오늘 동풍이 불어오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은 무려 2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반면 동해안 지역은 평년 수준으로 선선해서 강릉이 18도에 그치겠습니다.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다가 오후 들어 차츰 좋아지겠습니다. 서서히 여름이 시작되는 걸까요? 해 뜨면 선풍기 꺼내야겠다. 아무래도 목이 나올 때가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올여름 40도 넘는 곳이 얼마나 될지 진짜 무섭다며 벌써부터 걱정 많으신 분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 비 소식이 있어서 기온은 차츰 평년 수준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이 국회에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야의 계속되는 갈등과 대치로 4월 임시국회도 사실상 빈손으로 끝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꽉 막힌 전국을 풀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강하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자유한국당 결국 임명이 되니까 지난 주말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세 가지 변화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웰빙 정당이라는 상당한 당내의 여러 가지 비난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투쟁을 계기로 해서 강경 선명 야당으로 이제 변화를 뭐 이룬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 그 한교안 대표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 초보 정치인에서 대중 정치인으로 그러니까 완전하게 변화가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탄핵의 수세 국면에서 이제는 문재인 정부 전방위에 대한 규탄으로 돌아서는, 그러니까 공세적 전환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문제는 기승전 색깔론이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이 지금 그 좌파 독재, 또 나아가서는 또 한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지금 공당의 그 대표의 발언으로서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할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잖은 국민들도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이다. 종북, 굴종 외교를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황교안 대표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한 야당 지도자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지금 당을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세 가지 정도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보수 세력을 결집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당내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탄핵에 대한 그 개파 간의 입장 차이, 그리고 아까 5.18 망언이라든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망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당내 또 논란도 잠재울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지금 그 자신이 지금 차기 그 대선 주자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1인자의 자리를 확실히 굳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1대1 구도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지금 당을 강경하게 우파로 급선회함으로써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도 외연 확장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당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무조건 덮고 가는 식으로 했다가는 나중에 더 큰 화근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대표 자체가 너무 지나친 색깔론을 몰고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 목소리가 큽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금 문재인 정부를 좌파 독재라고 규정을 할 경우에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은 무엇이냐? 그것은 전면적인 반대고 타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스스로의 정치적 입지를 좁힐 수밖에 없고, 그 경우는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다음의 이 큰 그 걸음, 총선과 더 나아가서는 대선을 통해서 정권을 되찾아오는 데 있어서 과연 이 지금 집토끼 말고 산토끼를 잡을 수 있느냐는 그러한 의문에 부닥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다음 달에도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고 하고요. 대여 공세를 강화할 모양인데, 이처럼 여야가 계속해서 충돌만 하게 된다면 4월 임시국회도 뭐 역시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높겠어요. 그렇죠. 지금 4월 임시국회가 지금 개회된 지 지금 벌써 보름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 일정은커녕 지금 본회의 일정조차도 지금 자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개점 휴업 상태인데요. 여기다가 지금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대한 불만을 품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장애투쟁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이 지금 그 선거제를 비롯한
패스트 트랙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은 아예 국회를 버리겠다는 아주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회의 파행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지금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한 데 대해서는 국정 운영을 책임진 여당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지금 여야가 극한 정쟁을 벌임으로써 지금 시급한 민생 현안 자체가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네.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온다는 이 부분을 여야 모두가 좀 깊숙하게 좀 각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선거제 개편,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 두 개의 그 현안에 대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 중이잖아요. 뭐 네. 최종 협의안을 이번 주 안에 만들어낸다 뭐 이런 목표도 있습니다만 여야 4당의 의견이 다 일치되는 건 아니잖아요.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지금 요즘에 갈등이 심해지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이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면 상당히 빨리 좀 진행되는 네. 건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 보고 있으면 슬로우 트랙이에요.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지금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여야 4당의 단일화는 자체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바른미래당, 게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문제인데요. 바른미래당의 지금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이 지금 바른정당계 출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제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거에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국민의당계 출신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지금 이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공수처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의 지금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21일, 아마 늦어도 22일까지는 여야 4당의 원내대표가 아마 합의안을 만들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이 원내 지도부가 만드는 합의안을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할 수 있을지 네. 그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예상이 되는 이유는 또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네.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사퇴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유승민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네. 뭐 이런 주장을 펴기도 하는데 바른미래당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지금 심리적 분당 상태를 넘어서 이제 사실상 현실적 분당 상태로 지금 진행되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는 것이 다수의 관측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당내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지금 다 정치 일면에 다시 돌아와서 지금 두 사람이 연대해서 공동 비상 체제로 네. 비상 대책위 체제로 가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식이 들리는 바에 의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독일에 있지만 독일 세미나에서 아주 늦은 것은 없다. 그리고 자신은 절대 좌절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유승민 의원은 19일 날 인터뷰에서 중도 보수 정당으로서 다시 지금 태어나기 위해서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지금 곧 돌아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지금 전망도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당장은 두 사람이 지금 시간을 좀 더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을 수습할 수 있는 시간 자체, 골든타임은 점점점 소멸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5월 8일에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3파전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어제 이인영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인영 의원은 당내 범주류로 속하고 있지만 친문계하고는 약간 결을 좀 달리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친문 직계라고 할 수 있는 김태년 전 정책위 의장이 아마 그 출사표를 던질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내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 노웅래 의원도 지금 여기 가세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내 지금 3축을 형성하고 있는 각 축의 대표격이 다 지금 원내대표에 뛰어드는 결과가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당선될 것이냐. 사실 이번에 당선되는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당내 세력 분포에 가장 큰 키를 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네. 주목이 되는데요. 지금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당내 86그룹, 소위 말하는 당내 운동권 출신 그룹들은 지지를 받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친문계로부터 조금 좀 견제를 받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계로부터 상당히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김태년 의원이 됐을 때 친문 독식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비주류로서 친화력이 탁월하지만 당내의 조직적인 지금 지원세를 받기가 어렵지 않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전망이 같이 세 명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투표함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잖아요. 예. 심각한 또 시급한 이런 주요 현안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겠죠? 일단 지금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탄력 근로제 지금 단위 근로시간제를 연장하는 부분, 그리고 또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지금 구간 설정위원회를 설정해서 이 지금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좀 바꾸는 부분, 이것이 지금 이 노동계와 경영계에 지금 발등이 떨어진 불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 간에 상당히 이 견해차도 크고, 그리고 또 지금 근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의 국회 테두리 내에서 뭔가 지금 이 논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여당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해소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강원도 산불 때문에 네. 추경이 사실 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마 이 서민들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지금 여야가 지금 당락을 내려놓고 의견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낙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야가 힘을 합해서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고 처리하기보다는 당내 또 각 당끼리 싸움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퇴사한 카이스트의 행정 직원이 학교 서류 등을 위조해 컴퓨터 수십억 원어치를 외상으로 사들인 뒤 중고 업체에 되팔다가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1인 2역을 하고 학교 도장도 가짜로 만들어 썼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납품 계약서 아래쪽에 카이스트 산하 연구센터 소장 이름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카이스트 전 행정 직원 김모 씨가 만든 가짜 도장입니다. 진짜와 모양이 다르지만 무심코 봤을 땐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김 씨는 이 도장으로 계약서를 꾸며 올해 초 컴퓨터 판매업체 24곳에서 컴퓨터 수백 대를 사들였습니다. 대학 측이 컴퓨터를 대량 구매한 것처럼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러고선 28억 원가량을 떼먹었습니다. 컴퓨터는 중고 매매업자 등에게 되팔았습니다. 김 씨는 이미 지난해 말 카이스트를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피해 업체들을 대학 안으로 불러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항상 열어줘가지고 신분증 항상 소지하고 있었고. 사기 수법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김 씨는 돈이 안 들어와 불안해하는 업체들에게 상급자가 연락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실장님께서 한번 연락을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연락 받으셨나요? 네, 문자 주셔가지고. 문자 주셨죠. 지금 아마 한국에 안 계셔가지고. 이후 행정실장이란 사람이 전화를 걸어 곧 입금될 거라며 업체를 안심시킵니다. 이게 조금 늦게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기다려봐야 되죠, 더? 6시 전으로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정실장은 이미 2년 전에 퇴임했습니다. 그 업체들이랑 실장님께서 통화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문자를 남기거나 죄송하다고 결제가 늦어진다 이런.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저는 이제 2017년 2월달에 퇴직을 했어요. 김 씨가 행정실장인 척 1인 2역을 했던 겁니다.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다른 전화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실장이라고 하는 사람 전화. 독촉이 심해지자 김 씨는 컴퓨터 대금 중 7천만 원가량을 대학 측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대학 측이 카드 결제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 힘든 점을 노린 겁니다. 컴퓨터를 가져와봐라.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건이 많은데. 종합감사할 때는 자세히 좀 보겠죠. 대전지검은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지배 구조가 바뀌면서 가뜩이나 업계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고장 소식까지 이어지자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국적 항공사의 비행기 400대를 모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착륙 중 타이어가 손상된 아시아나항공기, 이륙 후 엔진에 이상이 생겨 회항한 대한항공기. 지배 구조가 바뀌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국내 1, 2위 항공업체에서 이달 10일과 11일 연달아 사고가 났습니다. 이용객의 불안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국내 9개 항공사의 항공기 400대 전부를 안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여름 성수기에 앞서 항공사의 자체 조사와 별도로 정부가 고장이 많은 부분을 직접 살펴봐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항공사별로 고장이 많았던 상위 10% 항공기와 운행한 지 20년이 넘은 비행기는 장거리와 심야 운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운항 중 문제가 생겨 최근 3년 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경력이 1년 미만인 기장은 조종기량 특별심사를 통과해야만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을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탑승률이 낮아 비행기를 띄우면 손해를 보는 노선이 정리 대상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탑승률이 평균 84.8%인데 러시아 사할린과 중국 옌청 노선 등은 50%대에 불과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이용객이 예약한 노선이 취소되면 환불을 하거나 항공권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피해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코미디언 출신의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지금 유력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현 대통령을 크게 앞질렀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고 포로셴코 대통령은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이 반영이 된 건데 젤렌스키 후보의 정치 경험이 없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출구조사에서 정치 신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후보가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젤렌스키 후보는 출구조사 결과 73% 이상의 득표율로 25% 정도를 득표한 페트로 포로셴코 현 대통령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미디언이자 배우로 명성을 얻은 뒤 대선에까지 출마한 젤렌스키는 자신이 주역을 맡은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일약 대통령까지 되는 신화를 쓰게 됐습니다. робили це разом. А зараз дуже дякую кожному. Зараз не буде ніякого пафосу. Я просто хочу сказати дякую. 젤렌스키의 결정적인 성공 배경은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깊은 불신과 염증입니다. Тільки позитивних змін, закінчення війни, для молоді широку дорогу. Тому що, як я зрозумію, що саме молодь зараз повинна розвивати нашу країну. 때묻지 않은 정치인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갈망 때문에 젤렌스키의 정치 무경험은 오히려 장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치 무경험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돈바스 지역에서 내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젤렌스키가 군 최고사령관과 국가안보회의 수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방송 채널 1+1을 가진 재벌 후원자 콜로모이스키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해외 이모저모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러시아에서 살던 곳에서 700km나 떨어진 마을에서 발견이 된 북극곰 소식이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먹이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이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북극곰 관광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의 틸리치키 마을입니다. 북극곰이 무태에 오릅니다. 몸을 흔들어 물을 털어냅니다. 마을 사람이 북극곰에 다가갑니다. 생선을 곰에게 던져줍니다. 북극곰은 처음엔 먹지 않습니다. 곧이어 배가 고팠는지 생선에 달려듭니다. 러시아 당국은 북극곰이 700km 떨어진 추코트카 지역에서 온 것으로 추정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습니다. 먹이를 찾아 헤매다 얼음을 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온난화로 물개 등의 먹이가 줄어 북극곰이 이동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북극곰이 걸어옵니다. 관광객들이 반가워합니다. AP통신은 러시아가 북극곰 관광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르웨이 스피츠베르겐 지역처럼 러시아도 북극곰 관광을 본격화하겠다는 겁니다. 환경보호단체들은 관광 개발이 북극곰의 서식지를 줄여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규제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호주의 한 바다에서 바다에 빠진 남성을 구하려고 구조에 나선 사람들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호주 빅토리아주 해안인데요. 거센 파도에 휩쓸린 한 남성을 구하기 위해서 3명의 배를 타고 나섰는데 2m에 이르는 파도에 이렇게 배가 뒤집혀 버렸습니다. 2명은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그런데 숨진 2명이 아버지와 아들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빠졌던 남성은 무사히 구조가 돼서 안정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네, 호랑이가 사육사를 공격한 미국 캔자스주의 한 동물원 모습입니다. 우리에 들어가려는 사육사에게 호랑이가 갑자기 달려들었는데요. 이때 동료 직원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먹이로 호랑이를 유인을 했고 이를 틈나서 공격을 받은 사육사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큰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동물원 측은 호랑이를 안락사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윈난성의 도로 한가운데를 점령한 커다란 뱀, 길이가 2.7m인 킹코브라입니다. 지나가라고 차를 잠시 세워줬는데 오히려 차량 엔진룸의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식용 기름까지 발라가면서 겨우겨우 코브라를 빼냈는데요. 나오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해외 이모저모였습니다. 부활절인 어제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연쇄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활절 미사가 진행 중이던 성당과 외국인들이 많이 머물던 호텔 등 8곳이 테러의 타겟이 됐습니다. 밤사이 사망자 수는 228명까지 늘었습니다. 다친 사람도 450명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외국인 사망자 수는 영국인과 미국인 등 35명입니다. 우리 교민들의 피해는 일단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잡힌 용의자 13명 모두 스리랑카 사람입니다. 왜 벌인 일인지 이 테러가 부활절 예배에 맞춰서 일어났기 때문에 종교적 이유 때문인 것으로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입니다. 교회 지붕이 날아가 철제 구조물만 남았습니다. 벽면은 파편이 튀면서 여기저기 부서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서둘러 부상자들과 시신을 옮기고 있습니다. 부활절인 어제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 있는 교회와 호텔 등 3곳에서 거의 동시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시각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도 폭발이 발생하는 등 총 8건의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최소 2건은 자살 폭탄 테러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폭발로 인한 사망자는 228명으로 늘었습니다. 신도들이 몰리는 부활절 예배 중 폭발이 일어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I also like to ask the government also to punish them mercilessly because only animals can behave like that. 라닐 위크레메싱게 스리랑카 총리는 용의자 13명을 체포했으며 모두 스리랑카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 가운데 10명을 범죄 수사부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또 용의자들이 콜롬보로 이동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과 용의자들의 은신처를 찾았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DPA 통신은 급조한 폭발 장치가 콜롬보에서 30km 떨어진 공항 근처에서 발견돼 뇌관을 제거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외국인 사망자 수는 영국인과 미국인 등 35명입니다. 스리랑카의 한국 대사관은 지금까지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부활절인 어제 스리랑카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사망자 수만 228명에 이릅니다. 13명의 용의자가 체포됐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테러 이유나 배후 세력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테러의 타깃을 보면 말이죠. 미사가 진행 중이던 성당,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머물던 호텔 등입니다. 대량 인명 살상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그 상황으로 봤을 때 분명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정오 그리고 이제 과격파들의 극단주의 범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뒤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은 교회 벽인데요. 네. 교회 지붕은 이제 큰 폭발이 해가지고 완전히 날아갔고 벽에 보면 수많은 지금 그 파편들이 박혀 있습니다. 이걸 볼 때 대량 살상을 노린 굉장히 이제 정교하고 파괴력이 큰 그리고 이제 그 많은 파편이 날려서 좀 약간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거의 몰살시키기 위해서
제조된 그런 폭탄으로 보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건 어떤 그 큰 단체와 연결이 되고 있는 기술적으로 그리고 어떤 그 생각하는 바가 굉장히 이제 그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극단적인 단체의 기술력이 강한 그런 이제 서로 이제 연대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범죄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지금 사망자가 더 늘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가장 궁금한 거는 누가 왜 벌인 일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13명 용의자가 잡혔는데 뭐 이들이 이동한 차량이 확보가 됐고 또 살던 집도 찾아냈다고 하니까 조사가 진행이 되겠죠. 예, 지금 현재 볼 때는 뭐 NTJ라는 그 스리랑카 내부의 그 어떤 무슬림 과격 단체로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활절이라는 특정한 날에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을 노리고 가급적 많이 죽이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이런 테러를 한 것으로 봐서 어떤 뭐 극단적인 정오를 가진 그런 목적이 분명한 단체가 외부의 지원 혹은 이제 기술적인 그 연대를 통해서 네. 한 범죄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급진 무슬림 단체 NTJ 이번 참극을 벌이기 열흘 전쯤에 말이죠. 이미 경고를 했다고 해요. 예, 그 국제 그 정보기관에서 스리랑카 정보기관으로 이 조직이 뭔가를 그 기획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경고를 보냈다고 이제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어떤 그 정보를 받았다는 스리랑카 이제 미디어를 아침에 좀 살펴보니까 그런 보도들이 줄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알긴 알고 김새는 느꼈는데 뭔가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철저한 조사, 예방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 스리랑카에서요 종교적인 갈등이 좀 심한 편입니까? 그런 국가에 속하는 나라인가요, 스리랑카가? 스리랑카는 종교 갈등보다도 어떤 그 아까 뭐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1976년부터 2009년까지 타밀 일람 해방 호랑이라는 소수민족 15% 정도를 차지하고 북부에 살고 있고 주로 차밭 노동자로 이제 인도 본토에서 식민지 시대를 건너온 소수민족이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네. 무장 독립운동을 펼치면서 2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요. 2009년에 완전히 항복하고 끝났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제 보도를 맡았을 때도 일부 자폭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독립과 관련된 것이고 어떤 종교적인 정오와는 상관없었는데 그 이후로 보면은 나라 전체가 지금 한 70%가 이제 불교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슬림이 한 10%, 힌두교도가 한 13%, 그리고 뭐 기독교도가 이제 한 7% 정도 있는데요. 종교적으로 좀 다양하지만 종교적으로 다양하다고 해서 무조건 갈등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어떤 극단주의 단체가 일을 벌인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NTJ라는 단체는 기독교도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뭐 어떤 정오를 보이는 게 아니고 불상도 훼손하는 등 어떤 이제 그 굉장히 과격적이고 반사회적인 운동을 계속 펼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단체 네. 어떤 의도로 어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했는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네, 2009년 내전이 종식된 이후에 최악의 참사로 이번 테러가 기록될 전망이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민족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까? 뭐 크고 작은 갈등이 있는 정도고요. 네. 이렇게 어떤 큰 범죄, 테러 이렇게 가진 않았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단순하게 스리랑카 사람들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국제적인 테러리즘이 본격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혹시 개입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IS가 본격적으로 조직에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IS에 참가를 해서 시리아라든지 리비아 혹은 이라크에서 활동하던 스리랑카 타밀 무슬림 중에 극소수가 돌아오든지 어떤 그 외부에서 서로 연결을 해서 조정을 통해서 이런 테러를 벌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테러 자체는 굉장히 네트워크,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이 와서 뭐 지하실에 모여서 우리 폭탄 만들자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스리랑카 당국은
추가 테러를 당장 막기 위해서 일단 SNS를 차단하고 통금을 이제 그 신론섬 전체에 지금 내린 상황입니다. 추가 테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몹시 이제 긴장된 상황입니다. 네, 습격을 받은 성당의 경우에는 스리랑카 내국인들이 많을 거고요. 호텔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머물고 있었을 상황인데 그렇다면 외국인들을 목표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혹시 뭐 이게 외국인들을 목표로 한 것은 뭐 자신들의 존재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고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럴 수 있겠죠. 35명 정도의 외국인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건 하필이면은 그 기독교의 최대 중요한 날인 부활절에 이런 범죄를 벌였다는 겁니다. 전 세계 이목을 끌고 어떤 그 테러 단체, 과격 단체 내에서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는 우리가 모르는 단체가 처음으로 이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목을 집중하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지금 이게 부활절 예배가 있었던 때 일어난 일이었고 참 슬픈 부활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게 잔인한 폭력이다 이렇게 또 말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황께서도 그 애도의 뜻을 깊은 애도의 뜻을 나타냈고요. 뭐 전 세계 지도자들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에펠탑은 12시 이후로 불을 껐습니다. 네. 불을 끄므로써 애도와 연대의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슬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세 번째 순방지 카자흐스탄에서 개봉 후 황운정 두 애국지사 유해 봉환식을 직접 주관했습니다. 네, 대통령 전용기로 운구된 유해가 오늘 아침에 국내에 도착을 했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이 될 예정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후에도 민족 교육에 전념하시어 조선 문법, 조선 역사 등을 군악대 장송국이 울려 퍼집니다. 카자흐스탄 군의장대가 개봉 후 황운정 애국지사 내외에 유해를 들고 들어옵니다. 우리 군 의장대는 유해를 인계받아 대통령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후손들과 문 대통령 내외가 그 뒤를 따라 두 애국지사의 귀국길을 배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애국지사의 유해 봉환식을 직접 주관했습니다. 이제야 모시러 왔습니다. 네 분을 모시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임무이며 독립운동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개봉 후 지사는 중국 상해에서 임시의정원 북간도 대표로 활동했고 황운정 지사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무장부대 일원으로 일본군과 맞섰습니다. 두 애국지사는 소련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유해는 오늘 오전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영접을 받으며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유해는 국립묘지에 안장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두산 남자 핸드볼팀이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에서 정규리그와 챔피언 결정전까지 22전 전승을 기록하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어제 열린 남자부 챔피언 결정전 2차전 SK와의 경기에서 27대 24로 이겼습니다. 2011년에 출범한 핸드볼 코리아 리그에서 전승 우승은 남녀를 통틀어서 올해 두산이 처음입니다. 이날 승리로 두산은 2015년부터 4년 연속 통합 우승을 일궈내며 최강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프로농구에서는 울산 현대모비스가 인천 전자랜드를 물리치고 역대 가장 많은 7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제 홈에서 열린 챔피언 결정전 5차전에서 인천 전자랜드를 92대 84로 꺾었습니다. 7전 4선승제 챔피언 결정전에서 4승 1패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올 시즌 팀의 중심으로 떠오른 이대성 선수는 챔피언 결정전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2부 리그 보훔의 이청용 선수가 어제 열린 다름슈타트와의 원정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했는데요. 아쉽게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전반 26분에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강력한 중거리 슛을 시도했지만 골대 옆으로 살짝 비껴나갔습니다. 결국 0대 0으로 비겼고 보훔은 승점 39점으로 9위에 머물렀습니다.
네,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지난 19일에 모자 가정을 대상으로 나눔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한샘의 연중 캠페인 엄마 응원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엄마와 아이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이 한샘의 이영식 사장은 하반기부터는 워킹맘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초여름 수준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동풍이 불어오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는데요. 대부분 25도를 넘어서겠고 그만큼 일교차가 상당해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중서부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되는데요. 오후부터는 대기 흐름이 좋아지면서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 화재 유의하셔야겠고요. 특보는 내일과 모레 비가 오면서 대부분 해제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과 전주가 28도, 광주 27도, 대구는 25도까지 오르며 덥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18도 등으로 평년 수준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북한은 평양이 25도, 함흥이 17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비 소식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오락가락하니까요.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스리랑카에서 부활절인 어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부활절 미사가 진행 중이던 성당과 외국인들이 많이 머물던 호텔 등 8곳이 타깃이 됐습니다. 밤새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 지금까지 최소 22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상자 수도 450명이 넘습니다. 미국인과 영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35명도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스리랑카 주재 한국 대사관은 우리 교민이나 관광객들의 피해는 일단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연해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개봉 후 황운정 두 애국지사 유해가 대통령 전용기로 오늘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서 이 두 지사의 유해 봉환식을 주관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조치가 적절했다는 세계무역기구의 판결을 일본이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한일 외교부 국장급 회의에서도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우리 측에 다시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를 치른 우크라이나에서 코미디언 출신의 정치신인 젤렌스키 후보가 현 포르센코 대통령을 크게 앞질렀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이 낳은 결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